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추이가 6.5% 소폭 하회한 6.4% 증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요 포인트를 좀 봐야 되겠죠. 내구재 소비가 41%, 비내구재 소비가 14%, 서비스 소비가 4.6%, 즉 서비스 소비 자체가 상당히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비거주형 고정 투자도 대략 10% 정도 나왔고, 거주형 투자도 대략 10% 정도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1,400달러 현금 지원책이 소비 확대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 경제는 회복 초기 단계이고 하반기에도 강력한 확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이 현금 지원책이 어느 정도 좀 소비가 어느 정도 끝나고 추가 지원책이 안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반대로 보게 되면 내 쓸 돈이 점차 또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의 CPI 추이도 봤는데 소폭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라는 내용과 보게 되면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질병의 확산으로 봉쇄 조치로 일부 제품의 시장에 구할 수가 없어 물가 취합에 어려움이 있었다. 즉 이 말의 부분은 편차가 약간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0.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모멘텀의 차이로 인해서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 약세의 시현황에 따라 그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유가가 65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인도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낙관적인 전망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빗썸 다단계 스테이킹 전설을 상장 폐지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심사 등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좀 정리를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정치계 쪽에서 코인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좀 많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빗썸이 약간 좀 산전적으로 문제될 소지를 좀 잘라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페이팔 결제 지원한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부동산 결제 수단에 암호화폐를 추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는 해당에 있는 어떻게 보면 백신도 구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대비부터 워낙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통화에 대한 변동폭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래도 4년 주기로 다시 회복을 하고 최고점에 달려가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통화는 또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계속 결제 수단에 대해서 암호화폐 추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베이징시 비트코인 채굴장 전수조사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냥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징 쪽에 채굴 부분은 별로 없어요. 예.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거기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나온다고 해도 바보가 아니고서야 거기다가 많은 자료를 또 남겨두진 않겠죠. 그래서 그냥 약간의 그냥 행위 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CBDC가 이제 연말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초적인 형식적인 차원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가 50%를 깨졌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이때부터는 정말 도미넌스를 더욱더 유심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RTX 3060의 이더리움 채굴 기능에 제한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자, 엔비디아는 이번 5월부터 3060 GPU에 이더리움 채굴 기능을 제한을 했다. 더 버즈는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3060 이외의 GPU도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채굴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가 나왔고, 지난 2월 이더리움 채굴 기능의 50% 수준에 제한하는 드라이버도 출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베타 드라이버 출시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 채굴 기능 제한에 해제가 돼서 3060 그래픽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팔려서 구매하기가 어려워졌는데, 그게 채굴로 또 가다 보니까 약간 엔비디아가 좀 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60에 이런 락업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중에 실제로 이제 순수하게 게임 아니면 뭐 PC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약간의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좀 알고 있는 거죠. 원래 장기적인 고객과 단기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고객, 어떤 쪽을 좀 더 우월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까, 이런 측면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굴은 사이클 주기에 따라서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예. 왜냐, 이더가 가격이 방어가 안 되면 채굴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유지보수 비용을 감내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정지를 했었을 때 그래픽 카드에 대한 생산율 추이가 매우 커집니다. 왜냐하면 발열이 너무 많이 된 상태면 그 유격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해당에 있는 칩셋에 상당한 무리가 가거든요. 그러면 많은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리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EIP1559를 만약에 진행이 되었을 때 누가 수혜를 많이 본다? 비트코인 골드와 이더리움 클래식 PC 채굴용이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시던지 아니면 스샷을 떠놓고 나중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더가 즉 엔비디아가 이제 정책을 내놨죠. 자, 그대로 했었을 때, 공급을 그대로와 가격을 그대로 내놨을 때, 그리고 채굴의 락업을 했었을 때와 공급을 그대로 했었을 때에 대한 유형을 또 해놨어요. 그때 당시 이런 형태로 보았을 때 생산성은 좋아지고 가격은 그대로, 그리고 생산성이 안 좋아지고 가격은 비디오카드 가격은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채굴 락업이 없었을 때는 공급은 업인데 가격은 약간 내려가게 되고, 채굴을 락업을 걸었을 때와 공급이 업이 됐었을 때는 생산성은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가고, 다른 코인 생산성은 이제 안 좋아지고 가격 정상화에 될 것이다. 그리고 이더 가치가 그대로일 경우에 보게 되면, 자, 공급 가격은 약간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가격은 그대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코인 생산성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요약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에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도 자, 채굴 락은 안 걸어도 공급이 늘린다면 바로 위와 같이 웃돈을 붙지만 지금만큼은 아니다. 채굴 락을 걸고 공급도 늘렸는데 다른 코인의 생산성이 좋아도 웃돈은 붙게 된다. 다른 코인의 생산성도 안 좋아지면 가격은 정상화될 것이다. 이 가격이라는 거는 비디오 카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조만간에 이더리움용의 아식이 출시되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해당에 있는 그 자료가 자, 32개 지포스 RTX 3080 GPU와 같은 새로운 이더리움 아식 채굴 가능이라고 해서 돌고 있죠. 그래서 전력 소모는 대략 11개 수준이 될 것 같고, 가격은 2만 달러 넘는 선이 확신할 것 같은데 3만 달러까지 책정이 돼도 매력적인 조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32개 구입 비용이 7천만원 정도 되니까 가성비, 전선비 모두 괜찮을 것 같다. 단 이더리움 시한부 채굴이 종료가 되면 마땅한 용도가 없는 물건으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나왔는데요. 댓글 분위기도 사볼만 하다, 괜찮다, 가성비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의 이더의 채굴의 마지노선이 어느 가격 정도냐면요. 이 100만원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예. 하나 더 보여드리면 왜 100만원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 여기가 채굴 전문 커뮤니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작년 말 기준으로 3070으로 1 이더 캐는데 250일 정도 걸렸다. 현재 1 이더 캐는데 500일 정도 예상이 걸리는데 7월에 하드포크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치고 앞으로 채굴량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좀 변동사항 빼고 보면 100만원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C트립이 디지털 위안화 결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당연히 이제 BSC 디파이가 상당히 핫합니다. 지금도 여기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돈 복사기에다가 넣고 있어요. 디파이로 돈 복사기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히 돈을 매우 많이 찍고 있고 제 해당 지인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디파이 BSC 쪽에서는 먹을 부분이 꽤 있는데 여기 상당한 리스크를 감내하고 디파이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벌 것 같다 라고 해서 제 지인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루 60만원씩 가져가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초기 부분에 투자자이니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서도 괜찮은 부분은 있지만 그만큼 피나는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죠. 반대로 보게 되면 당연히 내려가는 시점이 되면 박살이 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디파이를 할 때도 언제가 제일 좋냐면요. 공부를 조금 여유있게 하시고요. 지금 디파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안 좋았던 침체기 때 디파이를 할 거라는 생각으로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이것도 팁으로 드릴게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체력이 안 좋았던 디파이들은 다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돼서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디파이들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위주로만 돌려도 개수를 충분히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4년 주기에 대한 사이클이 지금도 아직 안 깨지고 있는데 그 다음 4년 사이클을 만약에 그런 전략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개수 확보에는 좋겠죠. 물론 그때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꼭 살아남았다라고 해서 그게 또 다른 문제와 어떠한 또 이슈가 또 상황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니까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매우 안 좋을 때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건 2018년도 때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디파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야 디파이 너무 위험하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나중에 먼 시점을 보게 되면 그렇게도 역발상으로 좀 해보실 생각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오닉 5로 채굴하면 이론상 연간 4천만원 수익인데 단 비용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충전 요금이 비싸죠, 한국은. 조만간에 한국전력에서 2년 전에 제 친구한테 받았던 그 로드맵하고 해당에 있는 PPT 자료를 받았던 게 있는데요. 요거는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추후 그쪽을 따로 빼서 전기세에 대한 요금을 책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좀 비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비보다는 조금 더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 대비와 그때와 그리고 그때 적용했던 그 시점과 또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날 수가 있으니 그런 거를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고, 또 차에 대한 부담 부분과 유지 비용 같은 부분을 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암호화폐 및 NFT 스타트업 두 곳 추가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개발자 플랫폼 알케미와 그리고 젠고가 모집한 펀딩에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시리즈 B 펀딩으로 890억 원을 모집을 했고, 시리즈 A로 펀딩을 통해서 2천만 달러 정도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삼성 넥슨은 뭐 그 전에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넥스트죠. 예. 이더리움 개발자 채굴자 올해 말 POW 채굴 종료 대비 보수적 계획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채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챙겨야 되고 본인의 방향성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진통 없이 좀 매끄럽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좀 합의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또 7월 정도에 진통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이체방크 임원이 멀티코인 캐피탈 투자팀에 합류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대시가 5월 15일 제7차 채굴 보상 감소를 존경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호주증권거래소에서 올 연말 암호화폐 ETF 출시 가능성이 있다. 왜냐? 캐나다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추이겠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화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계속 이 캠페인을 20만까지 되기 전 때까지는 계속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얻는 이득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네,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중립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어디 정당에도 소속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코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생태계 부분을 보았을 때나, 그리고 매우 냉철하고 중립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약간의 개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밀어붙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게 20만 명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냐면요, 자, 과세해야 된다, 그리고 특혜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냐, 일단 개소리가 나올 겁니다. 자, 인터뷰에서도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해야 된다. 조세를 감면하면 국가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라며 이건 특혜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럴 수는 없다. 하이리스크 투자인데 자기 책임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거와 엄연히 다르죠. 예.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야, 손해났으니 이거를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들은 자꾸 그딴 소리로 자꾸 물을 흐리는데 누가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똑같이 카지노와 경마장과 이런 쪽도 투자자 보호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게임에 있는 룰 법칙을 이용해서 그 룰에 위배했던 애들은 철컹철컹 채워서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기치지 말라는 건데 여기는 순수하게 사기판을 독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이 해먹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말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말을 아낄 뿐이죠. 근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방치한다? 그리고 규모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걸 방치한다?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리 납득이 안 가요. 주식도 보면 되게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코스피 시총에 있는 부분에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기업들 위주로만 평가를 했었을 때 그런 것이고요. 코스닥이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장난을 많이 쳤는데도 방치합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잘 신경을 썼다 어쨌다 일단 약간 개소리를 많이 짓거리는데 실제 불법 공매도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관리했던 거에 대한 자료를 제공을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수기 작성이다. 지금 21세기인데 수기 작성하고 관리 체계가 잘 안 됐어요. 그래 놓고 불법 공매도를 어떻게 잡겠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식시장이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사기를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조사하고 있는 시간 저렇게 끌면 답 나오겠죠. 친구들은 다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펀드도 요새 문제 많죠.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 조용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면 뭐 끝도 없죠.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이득될 게 별로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 폐쇄 못 시킬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뻘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 한마디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고위 공직자가 그렇게 말장난 형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배우신 분이면 더욱더 신중성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라고 해서 막말을 한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해당 언론사에서도 또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시점에 정말로 안 되면 여러분들 돼지 되는 겁니다. 더 막 나갈 거예요. 그 이후에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재편이 되고 어떤 세금이 물리게 되고 어떤 거래 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져도 전 책임 못 집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투자할 것도 이제 없습니다. 시드가 너무 높아졌던 부동산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젊은 층도 할 수 있어요? 뭐 대출이 그만큼 나옵니까? 대출도 막아놨는데 주식은 주식은 회수율이 늦어요. 늦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여기에 투자자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말뿐입니다. 저도 주식 엄청 오랫동안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 말장난이 꽤 심해요. 그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최소 못해도 주식 정도만큼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시대적인 트렌드를 못 맞춰가는 게 제가 답답할 뿐이죠. ETF도 이미 됐죠. 네. 그리고 시장에 있는 선물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있는 국가들도 다 계속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국민들을 똥 멍청이로 아는 것밖에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 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야, 기타 소득에서 금융투자 소득으로 바꾸겠다. 여기서 왜 기타 소득으로 했냐면요. 이유는 언제든지 영원히 될 수 있다고 해서 기타 소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기타 소득이 뭡니까?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갑작스러운 돈이 만약에 생겼을 때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걸 금융투자 소득으로 하면 상당히 자산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식 시장 대비보다 거래량이 크면 주식이 외면을 받게 되면 앞으로 주식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적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인 시장은 이제 막 규제와 세금 부분에 있어서 붙이려고 하면 여러 가지에 대한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 사법위원회 거쳐야 되죠. 뭐 어디 위원회 거치고 나서 뭐 최종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까지 가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고 싶진 않겠죠. 당장 세수 확보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뭐 비슷하게 맞춰준다라고 하면 뭐 저희는 뭐 나쁘진 않겠죠. 근데 저는 결과론 쪽만 보겠습니다. 말뿐인 거와 결과론적은 좀 다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칠리즈가 뉴저지 데빌스와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제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우리는 자산의 투기나 자산이나 논쟁에 머물고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금융당국의 반감적 태도를 지적을 했고, 금융당국이 몇 년째 엄포만 놓고 있다. 가산자산의 제도화를 해야 된다. 이미 피해자를 너무 많이 내버렸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여기에서 또 사망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여 불법 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신사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마음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라인 링크코인이 21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대, 보유자 수 사용 확대, 그리고 실용성 확대와 생태계 강화, 수요 증대, 순환 강화, 그리고 NFT에 대한 서비스 확장을 좀 해보겠다라는 것과 디앱의 확장성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1조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또 1분기 실적에 가까워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가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을 좀 달리기 위한 부분으로 추매를 좀 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스텔라 루멘의 프로토콜이 업그레이드 가이드가 나왔는데요. 주요 포인트는 5월 4일 날 테스트넷, 그리고 6월 1일 날 공용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투표하겠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액의 0.34%는 범죄와 연관 11조 원 규모가 있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규제적인 측면으로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자산이든 간에, 과거에도 어떤 자산이었던 간에 다 들어온 돈이 좀 섞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옛날에 금을 덩어리채로 샀었을 때는 그런 실명 인증 부분을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근데 실명 거래 부분이 도입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들어온 돈이 못 들어왔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한 게 아니에요. 네,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간 뒤에 그 뒤에 도입이 됐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 돈 많은 정치인, 기업인, 그 외에 검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그 어느 정도 다 샀으면 그때 맞춰갖고 딱 맞춰서 실명거래 딱 등록시켜버리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거래도 2000년도 초반대에 실명거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때까지는 덩어리채에 따라서 는 안 했죠. 제가 그걸 왜 아냐면요. 4년 전 때 제가 100g 정도 골드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민등록증을 쓰라고 주민등록 번호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산이 깨끗할 것이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다 들었습니다. 들어온 돈 다 들어간 뒤에 항상 나중에 제도화가 만들어져서 좀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그런 모순이 좀 있어요. 네. 지금이 비트코인이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것에 있어서 뭐 불법 거래나 탈세 부분을 다 빼놓겠다? 제도화 부분에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주는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의 텀을 이렇게 많이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과 세금 절차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자금에 있는 돈이 그쪽으로 좀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준다라고 또 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시 분과 푸 분과 예, 탈세 자금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BDC가 결코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걸 보시면 암호화폐 부분도 제도화를 만들어서 키워주긴 할 텐데 CBDC는 쓸 때마다 너무 투명해 버리니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자산화로 수용하면서 약간씩 이거 보이지 않게 플랜 B를 좀 같이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이 부분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천안시가 비양식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되게 간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는 것은 저는 좋다라고 보지만 또 압수하고 몇 년 조금 있다가 4년 뒤에 또 뭐 20배 이상 수익을 봤다 하고 또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런 법안이 이런 걸 통과를 안 시켰을 때 개돼지로 또 다 팔고 다 정리하고 또 폐쇄시키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만 또 피해보고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제휴은행 수수료 수입이 쏠쏠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농협은행이 1분기 빗썸에서 13억 원, 코인원에서 16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 건당 1,000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만큼 많이 인출을 했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이건 인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 거니까. 그리고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 분석 툴 셜록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스위스 중앙은행 국경 간 디지털 통화 테스트를 계획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글래스 노드의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1월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2021년도 초와 달리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축적하고 있다. 채굴자 순 포지션 변화에 높은 속도로 녹색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채굴자들이 판매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얘네들은 절대 판매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자들은 주가가 어떻게 올랐습니까? 상장된 채굴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올랐죠? 비트코인 때문에 올랐죠. 그럼 비트코인을 팔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명분으로도 주가 부양을 위해서도 지키기 위해서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왜 팔 수 없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현 시점에서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내가 유동성 물량을 내나 보면 개수가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의 해시율도 잘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5월 달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좀 끝내보고 팁 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제 30일 옵션 만기 이후 상승의 시나리오라고 되어져 있죠. 보게 되면 전날부터 4일 후까지 평균 18%를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물 시점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은 좋아지는 추세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5월달까지는 아직까지 좋은 소식이 최소 못해도 중순까지는 이어지기 때문에 중순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미리 말씀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는 5월달까지는 그래도 한 번을 제외한 2018년도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도 거의 무난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달까지는 최소 못해도 일정 수익 부분을 챙겨셨던 분들은 상반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월까지에서 6월 사이에
본인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조만간 영상이 나갈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상반기 부분에 있어서 50%는 정리할 계획을 그대로 이행할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대부분 5월달, 6월달 사이에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